1506년 11월 강화도 교동섬의 어느 허름한 초가에서 한 남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2달 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례도 제사도 묘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묻혔을 뿐입니다. 연산군, 조선 역사상 가장 폭군으로 기록된 왕입니다. 그가 저지른 악행은 조선 왕조실록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고한 신하들을 죽이고 궁녀들을 학대하고 백성들의 삶을 파탄냈습니다. 역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그의 폭정이 아닙니다. 왕좌에서 쫓겨나 죄인이 된 한 인간이 맞이한 마지막 63일의 기록입니다. 권력을 잃은 뒤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후회는 했을까요? 중종반정으로 폐위된 뒤 연산군은 교동도로 유배되었습니다. 호위병도 신하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3끼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혼잣말이 많아졌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좁은 방 안에서 홀로 중얼거리는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그리고 당시 교동도를 지키던 관리들의 보고서를 통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연산군의 마지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왕에서 죄인으로 그리고 인간으로 무너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궁궐은 갑자기 병사들의 발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이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날 밤까지도 연산군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 궁녀들과 어울리며 밤을 보냈습니다. 궁궐 밖에서 반란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았더라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 그 권력이 영원하리라 믿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새벽 4시경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병사들이 궁궐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칼을 든 군사들이 정각으로 달려왔고 연산군을 호위하던 내관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궁녀들은 비명을 질렀고 혼란은 순식간에 궁궐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연산군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뜰에는 수백 명의 병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평소 자신이 신임하던 신하들, 성희안과 박원종이 서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찌 감히 나를, 왕을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결의만이 있었습니다. 박원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을 향해 말했습니다. 전하의 폭정이 극에 달하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사옵니다. 이에 전하를 폐위하고 진성대군을 새왕으로 옹립하고자 하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그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허무함이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에는 연산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병사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연산군의 골룡포를 벗겼습니다. 왕의 상징인 그 화려한 옷이 벗겨지는 순간 연산군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남자, 34살의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대신 그에게는 남루한 천옷이 주어졌습니다. 죄인의 옷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옷을 입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와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중종 즉위년 9월 2일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연산군을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강화부 교동현에 안치하라 라고 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왕에서 서인, 즉 평민으로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몇 시간이었습니다. 12년간의 왕권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9월의 아침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에게는 그 햇살이 차갑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호위병들에게 둘러싸여 마치 죄수처럼 끌려가듯 국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궁궐의 높은 지붕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2년간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의 명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나이 34이었습니다. 아직 젊었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늙어 있었습니다. 공포와 혼란,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누군가는 돌을 던졌습니다. 호위병이 막아섰지만 연산군은 그 증오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하루 만에 세상은 그를 버렸습니다. 아침에 왕이었던 남자가 저녁에는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본질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권력의 끝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강화도, 교동섬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연산군은 마차도 아닌 허름한 가마에 실려갔습니다. 왕의 행차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이송이었습니다. 가마는 낡았고 천은 해져 있었으며 흔들림도 심했습니다. 9월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들판에는 벼가 익어가고 있었고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의 마음은 먹구름보다 어두웠습니다. 가마 안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가끔씩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산과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저들도 나를 증오하겠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되었다는 소문, 교동도로 유배된다는 소문이 한양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모여 그의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폭군이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지옥에나 가라 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호위병들이 막아섰지만 연산군은 그 돌멩이 하나하나를, 그 욕설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길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루가 걸렸고 이틀이 걸렸습니다. 밤에는 주막이나 관아에서 잤습니다. 그러나 왕의 대접은 없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밥도 형편없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연산군은 그 밥을 먹으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산의 진미를 먹었습니다. 최고의 요리사들이 만든 수라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리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강화도에 도착한 것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연산군은 처음으로 바다를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왕으로 살 때는 바다를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만 살았으니까요. 바다는 넓고 푸르렀습니다. 파도가 철썩철썩 소리를 냈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연산군은 그 바다를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바다 너머로 도망칠 수는 없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호위병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으니까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작은 배였습니다. 흔들림이 심했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고 연산군은 배전을 붙잡았습니다. 배 멀미가 났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바다는 거칠었습니다. 9월의 바다는 아직 여름의 열기가 남아있었지만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파도가 높게 일었고 배는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연산군은 그 배 위에서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교동섬, 조선 땅의 끝자락에 위치한 작고 외로운 섬이었습니다.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민들 몇 가구와 관리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연산군이 머물게 될 곳은 초라한 초가집 한 채였습니다.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붕은 낡았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문은 삐걱거렸고 마루는 썩어 있었습니다. 왕의 궁궐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넓은 마루도 화려한 장식도 아름다운 정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방 하나와 낡은 마루 그리고 좁은 마당뿐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차가웠고 벽은 습기로 축축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는 호위병 몇 명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좁은 방 안에 갇혔습니다. 그곳이 그의 마지막 거처가 될 것이었습니다. 교동도에서의 생활은 처참했습니다. 연산군에게는 시종도 상궁도 내관도 없었습니다. 오직 최소한의 호위병과 감시자만이 그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연산군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1년 9월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연산군에게 내리는 음식을 줄이라는 명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조정에서는 연산군에게 과도한 대접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왕의 수라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 한두 끼 보리밥과 된장국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밥이 왔습니다. 작은 나무 그릇에 담긴 보리밥과 된장국이었습니다. 반찬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 무 한 쪽이 전부였습니다. 연산군은 그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무감각하게 삼켰을까요? 때로는 그마저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호위병들이 게으르거나 아니면 일부러 늦게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밥이 오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배가 고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호위병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조정은 그를 잊고 싶어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밥이 왔습니다. 역시 보리밥과 된장국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이었습니다. 변화도 없었고 맛도 없었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일 뿐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졌고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뺨은 꺼졌고 턱은 뾰족해졌습니다. 손은 떨렸고 걸음걸이는 느려졌습니다. 한때 건강했던 그의 몸이 빠르게 쇠약해졌습니다. 물도 부족했습니다. 교동도는 식수가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물물도 짜고 탁했습니다. 연산군은 그 물을 마시며 목이 따가웠습니다. 왕으로 살 때는 맑고 깨끗한 약수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탁한 우물물이 전부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날씨는 추워졌습니다. 9월이 지나고 10월이 왔습니다. 교동도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바닷바람은 차가웠고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연산군이 머물던 초가집은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벽 사이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문틈으로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밤에는 이불 속에서도 추위를 느꼈습니다. 이불도 얇고 낡았습니다. 왕으로 살 때는 겨울에도 온돌방에서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두꺼운 피단 이불을 덮고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얇은 이불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연산군은 밤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바람 소리가 너무 컸고 파도 소리가 너무 거칠었습니다. 때로는 쥐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낮에는 마당에 나와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해를 쬐기 위해서였습니다. 9월과 10월의 햇살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는 햇볕을 받으며 조금이나마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햇볕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호위병들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밥을 달라고, 이불을 하나 더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아닌 죄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조정에서는 연산군과 대화를 나누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정하지도 말고 친절하게 대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저 감시만 하라고 했습니다. 호위병들은 그 명을 따랐습니다. 연산군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돌렸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산군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말해도 대답이 없으니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마당에 앉아 있다가 저녁을 먹고 다시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그를 잠식했습니다. 말이 없으니 생각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시간 감각도 사라졌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몇 주가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해가 뜨고 지는 것만 반복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연산군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무언가를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시 교동도를 지키던 한 관리의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산이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기 어려웠으나 때로는 울먹이는 것 같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연산군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호위병들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만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가끔씩 들리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머니, 연산군의 어머니는 패비윤 씨였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이 어렸을 때 사사되었습니다. 성종의 명령으로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사실을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왕이 된 뒤에야 그것도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연산군은 변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를 고자질한 사람들, 사약을 내린 것에 찬성한 신하들을 모두 찾아내어 죽였습니다. 그 숙청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제 교동도의 좁은 방 안에서 연산군은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성종을 떠올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연산군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은 아버지를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그리워했을까요? 형님, 이 단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연산군에게는 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님이라는 단어를 자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혹시 연산군이 죽인 수많은 사람들 중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인물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혼잣말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디였지만 나중에는 몇 분씩 이어졌습니다. 연산군은 방 안에서 혼자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을 하고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배신한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때로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저 배신자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목소리는 낮아졌고 울먹이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0월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연산군은 그 구름을 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왕으로 살 때 그는 하늘을 자주 보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는 건물들이 많았고 하늘은 항상 건물 사이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곳 교동도에서는 하늘이 넓게 보였습니다. 가로막는 것이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하늘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후회했을까요?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신하들을 덜 죽였을까요? 백성들에게 더 자비로웠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어디에도 연산군의 참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이 점점 흐려졌다는 것만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방 안에서 촛불을 켰습니다. 호위병들이 가져다 준 작은 촛불 하나였습니다. 그 불빛은 약했습니다. 방 전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저 연산군의 얼굴만 희미하게 비쳤을 뿐입니다. 그는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은 작게 흔들렸습니다. 바람에 꺼질 것 같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그 불빛을 보며 자신의 삶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의 삶도 촛불 같았습니다. 한때는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점점 약해졌고 언젠가는 완전히 꺼질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촛불이 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혼잣말도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그저 작은 신음소리만이 가끔씩 들렸습니다. 1506년 11월 연산군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절망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중종 1년 11월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연산이 병들어 누웠으나 의원을 보내지 않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연산군이 아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의원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연산군을 치료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빨리 죽기를 바랐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것입니다. 연산군은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뜨거웠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었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땀이 흘렀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랐습니다. 목은 타들어갔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서둘러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미지근한 물 한 그릇이 왔습니다. 연산군은 그 물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나 목마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초가지붕이었습니다. 틈 사이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11월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 멀었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이미 눈물도 마른 상태였을까요? 왕으로 살 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신하들을, 궁녀들을, 심지어 무고한 백성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 숫자는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그가 죽인 사람들의 명단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들이 이제 그의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의 냄새가 났습니다. 연산군은 그 환영들 속에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는 후회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 어디에도 그의 참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마지막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 적혀 있습니다. 말을 할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11월의 날씨는 추웠습니다. 교동도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초가집 지붕에 쌓였습니다. 마당에도 쌓였습니다. 세상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연산군은 그 눈을 보았을까요? 창문으로 보았을까요? 아니면 이미 눈을 감고 있었을까요? 호위병들은 밖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춥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연산군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촛불도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둠 속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가쁜 숨소리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머니를 떠올렸을까요? 아버지를 떠올렸을까요? 자신이 죽인 사람들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을까요?
침묵 속에서 연산군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11월 중순경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죽었습니다. 34살의 나이에 왕자를 잃은 지 2달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산군이 죽었다는 소식은 이튿날 조정에 전해졌습니다. 호위병 중 한 명이 한양으로 급히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연산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정은 조용했습니다. 신하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애도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의 한숨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제 연산군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종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안도했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연산군은 그의 이복형이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중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중종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라는 명만 내렸다고 합니다. 왕의 장례는 없었습니다. 묘도 시호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간단하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산이 졸하였다 라는 한 줄뿐이었습니다. 졸하였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왕의 죽음을 뜻하는 승하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교동도 어느 언덕에 묻혔습니다. 왕릉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무덤이었습니다. 화려한 성물도 정자각도 홍살문도 없었습니다. 비석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무 표지 하나만이 그곳을 표시했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하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연산군지며 연산군의 무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제사도 없었습니다. 후손들조차 그를 기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연산군의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아버지의 무덤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의 가족이라는 것이 죄가 되던 시대였으니까요. 연산군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조선 왕조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폐위된 군으로만 기록했습니다. 왕의 계보에서도 빠졌습니다. 성종 다음은 중종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덤은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언덕 위에는 작은 봉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이었지만 그곳에는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무덤은 젖었습니다. 풀이 무덤을 덮었습니다. 눈이 오면 무덤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봄이 오면 풀이 자랐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졌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쌓였고 겨울이 오면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은 흘러갔고 연산군의 무덤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언덕을 지나가면서도 거기에 누가 묻혀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아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굶어 죽지도 처형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 어떤 죽음보다 비참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죽음이었으니까요. 후세 사람들은 연산군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폭군으로만 기억할까요? 아니면 비극적인 인물로 기억할까요? 어쩌면 둘 다일 것입니다. 그는 폭군이었지만 동시에 비극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의 마지막 63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왕에서 죄인으로 그리고 마침내 망각 속으로 사라진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의 밑바닥까지 그 모든 과정을 거친 한 인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연산군, 우리는 그를 폭군으로 기억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악행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그의 명령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것은 폭군이 아니라 한 인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왕자에서 쫓겨나 교동도의 초라한 초가집에서 죽어간 남자, 아무도 애도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는 때로 잔인합니다. 권력을 휘두르던 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외로이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연산군의 마지막 63일은 바로 그런 역사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는 후회했을까요?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어디에도 그의 참회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마지막 순간 인간으로서 무너져 갔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왕으로 태어나 왕으로 살았지만 왕으로 죽지 못한 남자. 장례도 제사도 없이 조용히 사라진 남자. 그것이 연산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의 무상함일까요? 인간의 한계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냉정함일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잊혀진 한국사와 인물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